2020년 최저임금 만원 시대에 도달하면 고용 감소 규모가 최대 14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은 미미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 이번 회담은 과정의 시작이며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 미국 언론 등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방향으로 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들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선관위와 경찰이 상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각급 법원에서 재판거래 의혹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무너진 용산 건물의 입주자가 지난달 균열이 발견돼 구청에 신고했으나 조사 후에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균열이 자꾸 생겨가지고 몇 번 조치를 얘기를 했지만 잘 시행이 안 되고. 사고 현장 인근에는 벽이 갈라지고 부풀어 오른 건물이 많아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정책과 미북 회담, 그리고 여중업원 기획 탈북설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지만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제 문제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죠.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 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여파가 상당하다고들 합니다. 이런 분들이 느끼는 부담이 결국 사람 줄이는 걸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말해서 과연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현 정부의 약속대로 최저임금을 올려가면 내년에는 9만 6천 명, 그 다음에는 14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경고음을 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오늘 뉴스9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내년 최저임금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문 대통령 공약은 2020년 최저임금 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약 15%씩 올려야 합니다. 며칠은 안 오르고 업종은 많이 생기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인상 속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려를 내놨습니다. 오늘 낸 보고서에서 지금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 부작용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올해 고용 감소는 최대 8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15%씩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년엔 9만 6천 명, 2020년엔 14만 1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정부 지원 규모는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입니다. 고용 감소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KDI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엇갈린 의견을 보였던 경제사령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가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빠진 통계,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다 빼놓고 계산한 거란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가 뒤늦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크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크게 봐달라는 말뜻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발언할 때부터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를 분명히 나눠서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좀 크게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전 인수식 통계 해석이라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해고된 실직자들 전혀 빼놓고 자기 임의대로 계산을 하고. 포퓰리즘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전 소득이 우리나라 저소득 정들은 근로소득을 넘어섰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말하자면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소득 감소, 경제 성장률 하락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집권 1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사 효과에 의존하는 모습이 초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인상률은 좀 떨어뜨리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청와대 앞 노숙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저임금 사건법 거부하라! 노동계 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계약안이라고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일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인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혁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은 폐기되었습니다. 민노총은 시민 3명 가운데 2명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내일 국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곳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또한 폭로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이미 개정안에 반발해 불참이나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이달 28일까지가 심의기한이어서 반쪽짜리 파행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설령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한다 해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또다시 2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스코에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바른미래당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포스코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차기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5월 29일 인천의 한 호텔에 포스코 전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장 실장 뜻이라며 특정 인사를 포스코 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발해야 할 포스코 회장을 청와대 실세의 입김으로 내정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고? 김 대변인은 그러나 현장에 장 실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한 참석자가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차기 회장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인 포스코는 20여 명의 후보군 중 8월 말까지 1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아니면 말고식 루머 수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포스코도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현직 CEO들이 따로 만나 후임 CEO 인선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지금부터는 미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있었을 거란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주한미군을 언급할 때마다 조금씩 말의 뉘앙스가 바뀌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거의 모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사람이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은 공개돼선 안 될 문제라며 논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핵과 주한미군은 별개라며 선을 그은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That issue will not come up in the discussions with DPRK. 우리 정부는 지난달 초 문정인 교수의 기고문 논란을 계기로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10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도록 의회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다 간 후에 미국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북한 선전전에 승리를 안겨주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입장권을 제공했다 같은 비판적인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선전전에 승리를 안겨줬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환대한 것을 두고 비핵화에 대한 확답도 없이 북한과 서둘러 관계 개선에 나서려 한다며 우려했습니다. And I told them today, take your time. We can go fast, we can go slowly. 일과의 타결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CNN은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 가는 입장권을 제공했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도 북한의 핵 능력 동결을 장기화하는 길을 열어줬다며 과거 실패한 대북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는데 제재 완화까지 거론한다는 언론 비판이 거세진 상황. 미 정부 관계자들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North Korea will receive relief only when it demonstrates verifiable and irreversible steps to denuclearization. 서둘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대북 제재는 강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언론에서 제기되는 미국 양보설을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어쨌든 이제 회담은 열리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만큼이나 기대가 컸던 리설주와 멜라니아 두 퍼스트레이디의 만남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멜라니아 측이 싱가포르 회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인데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 톱모델 출신인 멜라니아와 가수 출신의 북한 리설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멜라니아 언론 대변인은 미 ABC 방송에서 멜라니아가 미북 회담은 물론 G7 정상회의에도 불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0일 북한 억류 미국인 귀환 행사 때 등장했던 멜라니아는 최근 신장 수술을 받은 이후 두문 불출하는 상황. 하지만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어린이 복지를 강조하는 독자 행보를 보이며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So today, I'm very excited to announce Be Best, an awareness campaign, Our Children. 리설주는 지난 3월 김정은 방중 때 동행해 국제사회 신고식을 치렀고 남북회담에선 김정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남편께서 시험 갔다 오셔서 대통령님과 함께 친출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싱가포르의 리설주가 동행할 거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멜라니아의 불참 결정으로 이것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각종 소문에 시달렸던 멜라니아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밤 비공개 백악관 행사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외교 행사의 절반은 의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는 12일 전 세계 이목이 싱가포르에 집중된 만큼 미북 두 나라의 의전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특히 김정은이 세계 외교 무대로 나오는 사실상의 데뷔전 같은 것이어서 관전 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포커스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김정은 위원장. 손을 잡고 깜짝 월경을 유도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른바 박력 포옹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로 상대 정상을 기선제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악수에서 벗어난 일본 아베 총리는 안도의 한숨까지 내뱉습니다. Strong hands. 악력도 악력이지만 북한으로서는 두 정상의 키 차이가 고민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다보는 듯한 모습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조금 작은 170cm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약 20cm 차이가 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악수를 할 때 고개를 정면으로 고정하고 시선만 올려다보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하지만 이번 회담 때는 미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른바 중립적인 메뉴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 선정도 관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 때 꽤 많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붉어졌던 김정은 위원장. 반면 술을 마시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당시 콜라가 담긴 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경호 문제는 양측 모두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대동 가능한 경호원 수까지 직접 물어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장의 도감청을 막기 위한 보안 문제도 양국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싱가포르에 파견된 미북 실무팀은 4차례 만남을 통해 좌석 배치와 동선 등 세부적인 의전 사항을 대부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은 공개석상에서 돌발 행동을 종종 선보여 왔습니다. Did I do a good job? I can't do better than that. 즉흥적인 성격의 두 사람, 조율된 의전에서 벗어나 어떤 파격 장면을 연출할지가 더 큰 관전 포인트일지도 모르겠군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북한이 군서열 1위부터 3위까지인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상 그리고 총참모장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기에 왜 이런 파격적인 교체를 단행한 건지 북한의 의도가 뭔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수뇌부를 모두 이렇게 교체한 건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인사를 단행했을까요? 이번에 교체는 이제 표면적으로는요, 세대 교체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4살의 리명수 전 총참모장보다 21살이나 젊은 리명기를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이 신임 3인방 모두 60대라는 점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대로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군 수뇌부를 교체한 것은 비핵화에 따른 군부 내 불만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과 가디언지는 오늘 이 북한 군 수뇌부 교체 사실을 전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에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 군부 내에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런 정치적인 분석도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단순히 실수를 했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동안 바빠서 인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리명수 전 총참모장은 경질을 당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던 중에 고개를 숙이고 졸았던 모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2015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졸다가 처형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 박영식 전 인민무력상과 리영수 전 총참모장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군 수뇌부가 유독 자주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직까지 김정은이 군부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빙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이번 교체건까지 총정치국장은 3차례, 그리고 총참모장과 인민무력상은 각각 4차례의 교체가 있었는데요. 예. 가장 오래 직위를 유지한 기간이 이 총정치국장은 3년 9개월, 총참모장은 2년 6개월,
그리고 인민무력상은 1년 1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자주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죠. 실제로 김정일 정권 때는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이 15년을 했고요. 김일철 전 인민무력장은 이 11년을 각각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뭐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북한 군부가 한꺼번에 바뀌고 나면 김정은이 이제 곧 싱가포르 갈 텐데 평양 비우기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빈자리는 누가 대신하게 될까요? 예, 이 북한 헌법상을 보면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 국가 수반으로서 이 통상적인 내칙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봉주 내각 총리 역시 경제 정책 등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인 2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룡해 부위원장입니다. 최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4.27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달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평양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운데요. 하지만 백두혈통이 모두 평양을 비우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김여정 부부장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북한 국내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의 시험대가 될 수가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잠시 뒤에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최근 북한 권력층의 내부 실상을 고발한 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태 전 공사와의 단독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는 6.13 지방선거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12곳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없는 경북 김천에서도 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병에선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46.6%로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 11.5%, 한국당 강현재 후보 5.7%, 송파을에선 민주당 최재성 후보 39.2%, 한국당 배현진 후보 18.4%,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6.3%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남동갑에선 민주 맹성규 41.0%, 한국 윤영모 10.2%, 제천 단양은 민주 이우삼 35.8%, 한국 엄태영 22.5%, 천안갑은 민주 이규희 39.2%, 한국 길환영 11.9%, 천안병은 민주 윤일규 45.2%, 한국 이창수 10.2%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서구갑은 민주 송갑석 53.1%, 평화 김명진 4.4%, 영암 무안 신안은 민주 서삼석 49.4%, 평화 이윤석 16.6%, 경남 김해을에선 민주 김정호 후보 47.2%, 한국당 서정길 후보 12.8%이고 부산 해운대을에선 민주 윤준호 35.7%, 한국 김대식 16.3%, 울산 북구는 민주 이상은 30.0%, 한국 박대동 17.2%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없는 김천시에서는 무소속 최대원 후보 29.1%, 한국당 송원석 후보 22.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상파 3사의 요청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0명에서 5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선거구별로 10.8%에서 26.4%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로 꼽히는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는 이제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이제 힘들다고 하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도 물밑 협상은 없다고 하는데 막판 기싸움이 감지됩니다. 보도에 김복헌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엔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후보와 함께 뛰는 같은 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관료는 며칠 만에 풀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일화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와의 물밑 협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 밑에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숨을 못 쉬어서. 하지만 막판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철수 캠프 핵심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을 정확히 봐야 한다며 단일화 결단의 임계점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넘어 박원순 후보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 후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고 8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내일과 모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거리에는 선거 홍보물들이 붙어 있죠. 그런데 특정 후보의 벽보를 찍거나 현수막을 뜯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벽보가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 여성 후보의 얼굴 부위가 찢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벽보 가운데 해당 후보만 겨냥해 훼손한 건 지난 이틀 동안 22건에 이릅니다. 저희는 성평대와 서울을 앞장서고 있는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여성혐오 세력의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남양주에서는 한 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습니다. 옥신복신하다가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의심이 되니까 경찰 112에 고발을 한 거죠. 속초에서는 특정 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뜯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기 허락 없이 거기다가 임의로 갖다가 걸었다고 해가지고서는 해소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의정부에서는 기초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투표가 국민의 주권이고 제일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파손하는 거는 약간 정정당당하지 않고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 또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 내부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오늘만 각급 법원에서 10건 가까운 판사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서울고등법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고등법원 판사회의는 지금 막 끝났다고요? 네, 이곳 서울고등법원 서관 중회의실에선 오후 4시 50분부터 조금 전까지 소속 판사들의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장파 판사 모임 격인 단독 배석 판사들도 오늘 낮 회의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 판사들도 의혹이 제기된 비공개 파일 원문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남부와 인천 등 오늘만 9곳의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 의견 차이도 감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결의안 도출을 위해 회의를 열었다가 의견이 엇갈려 결국 휴회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의혹이 있다면 해소하고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기도 하지만 또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또 적지 않다면서요? 네, 일부 대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는 소위 재판 거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인 셈인데요. 현직 대법관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논란이 된 판결에 참석한 대법관은 현재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주로 걱정을 듣는 자리였다며 의견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급 판사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감없이 들은 다음에 후속 대책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야당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로 검사 출신의 변호사 2명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후보로 올랐는지 먼저 정운섭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특검 후보 선출 뒷얘기는 취재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야3 교섭단체 간에 4명의 대한변협 추천 택임검사 중에 2명을 압축시켰습니다.
특검 최종 후보는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장과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선거사범 수사 전문가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맡아 462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파견 검사와 특검보와 파견된 공직자들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지휘 통솔력도 굉장히 특검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이다는. 두 사람이 주변에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점이 추천 이유로 꼽혔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말 엄중한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가진 그런 특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2명 중 1명을 오는 7일까지 특검으로 최종 임명해야 합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예, 정치부 윤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 시청자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두 사람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2명은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일단 변협이 후보자 4명을 뽑을 때 임정혁 변호사가 1등을 했습니다. 예. 이 검찰 경력을 볼 때 대검 차장까지 역임한 임 변호사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경험도 야당 입장에서는 가산점을 충분히 줄만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정혁 변호사가 2배수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사실 일찌감치 나왔었습니다. 예, 1등을 했다는 건 변협 내의 추천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더니 1등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특검 변협 내에서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11명의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야당에서 40여 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고 그 가운데 순위를 매겨서 4명을 1차적으로 야당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허익범 변호사 이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허익범 변호사는 뉴라이트 자문 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협 투표에서 공동 2등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검사장 경력이 없다는 점이 어쩌면 약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며 가산점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윤 기자 설명한 대로 대한변협이 4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이 가운데 야당에서 2명을 뽑았잖아요.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초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허익범 후보는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후보를 추천했고 또 두 사람 모두 수사의 의지가 있고 공안 수사를 지휘 통솔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하자면 누가 특검이 될 가능성이 더 클까요? 네, 예상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이 검찰 경력으로 봤을 때 임정혁 후보가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검 후보의 수사 능력과 또 의지는 물론이고 특검 선택을 했을 때 여론의 반응까지 조금 더 많은 변수를 놓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일단은 특검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 이전에는 김경수 후보를 재소환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후보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의 소환 여부 역시 특검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이런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더 이상 없다는 그런 점을 좀 읽힐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경찰 수사는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용산 건물 붕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한순간에 무너진 이 상가 건물은 한 달 전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제야 재개발 지역 노후 건물 안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소방과 경찰, 건축, 전기 등 각계 전문가 30여 명이 콘크리트 잔해를 드러내고 꼼꼼히 사진을 담습니다. 합동 감식반 조사 결과
어제 서울 용산 상가 붕괴 원인이 화재나 폭발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건물 1층엔 점심시간에만 인근 직장인 100여 명이 찾는 식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건물 잔해만 남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2-3주 정도 걸리지만 현재로선 50년 넘은 노후 건물이 주변 아파트 신축 공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주민들은 2016년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균열이 자꾸 생겨가지고 몇 번 조치를 얘기를 했지만 잘 시행이 안 되고. 지난달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도 벌였습니다. 하지만 유관 조사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미사에 타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서울시는 재개발구역 309곳의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 건물도 50년, 60년이 된 낡은 건물들이라 같은 사고가 날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손님 발걸음이 끊겨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붕괴 건물이 있는 용산 재개발 5구역. 1960년대는 물론 6.25 전쟁 직후인 1954년에 지어진 건물까지 있습니다. 낡은 건물은 곳곳이 깨지고 금이 갔습니다. 이 고깃집 앞엔 어른 손바닥보다 큰 싱크홀이 뻥 뚫렸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생긴 일입니다. 이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내가 돈 많이 집어넣었거든. 이쪽으로 보면 다 비었어요. 추가 붕괴 우려로 소방당국은 주변 3개 건물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가게는 이렇게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고 문을 연 가게에는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언제 또 무너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민들도 불안한 거지. 여기 2층 건물이니까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하지만 언제 재개발이 진행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주상복합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시공사 선정을 몇 번 했었는데 유찰됐어요. 상인들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밝히고 사고 재발 방지와 영업 손실 보상 등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주명입니다. 한진그룹 모녀가 30분 간격으로 어머니는 법원, 딸은 세관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부정 편입학 의혹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온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법원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리고 심경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전 이사장은 8년여에 걸쳐 직원 등 11명에게 24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재벌 총수 부인이 직원을 때려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됩니다. 30분 전엔 장녀가 인천세관에 출석했습니다.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부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 3번째 포토라인이신데 개인적으로 심경이 어떠십니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등 밀수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건 조 전 부사장이 가족 중 처음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장 본인에 대한 그 조사 계획이 있는지만 부탁드립니다. 인하대 동문들은 조사장의 입학 취소와 조양호 회장의 재단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그때 부정 편입학을 확인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취소시키는 게 당연하다. 한진그룹 일가의 위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 경고에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고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이 도곡동 땅과 다스 관련 질문에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정장 차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달 23일 첫 공판 이후 12일 만입니다.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재판을 불허한 재판부의 경고를 의식한 듯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금껏 건강을 숨기고 살았는데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 없게 됐다며 구치소에 오고 나서 사람이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을 기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신문이 시작되자 적극 반박했습니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에 어디 살 게 없어서 현대 땅에 붙은 땅을 사겠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다스 임원이 수시로 보고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제 앞에서 고개 들고 얘기할 입장이 못 된다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다며 퇴정을 요청해 6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7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 전 공사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016년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외교관으로서의 북한 권력 내부를 오랫동안 직접 들여다본 경험담을 책으로 써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 최근 발간하신 책의 내용과 발언들이 뭐 지금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네. 예. 자, 지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제가 평가해 본다면 뭐 일부 사람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점점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가 기존의 대북 정책 원칙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뒤로 후퇴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집권한 초기에 북한과의 대화 입장을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대화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 트럼프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고 온 이후에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그런 문제는 서명이 없다.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 그런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하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가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저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냐 아니면 실패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무조건 만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2번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2번 만났지만은 제 개인 판단에서는 누구도 김정은에게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무조건 CBID 방향으로 가야만이 세계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지하게 김정은한테 얘기해 줬느냐. 이 문제가 약간 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트럼프만이 이번에 만나서 김정은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조치를 취해야만이 미국도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명백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데 지금 국면에 대한 평가를 좀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미국 쪽과의 협상은 김영철이 사실상 전담을 하고 있고 외교관들은 가끔씩 등장하는 조연급으로 좀 활동을 한 뭐 최선이라든지 김계관 담화도 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북한의 협상 전술로 봤을 때는 통상적인 겁니까? 외교관들이 뒤로 좀 빠져 있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제일 불안한 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불안한 요소를 만약 북한이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협의하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다면 남북 관계는 당연히 대남 라인인 김영철 라인이 관할하고 미북 관계는 당연히 이영호, 김계관, 최선희 라인이 관할해가지고 이것이 김정은한테 집중돼서 최종 결론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정상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단히 이제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근 발간하신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주장을 쭉 하셨는데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일주일 전인 4월 20일 날 북한 당 전원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당 전원회에서 김정은은 전체 북한 당과 국가 군대의 간부들 앞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립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고 후손 만대들도 영원히 평화와 번영,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군본 담보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핵무기는 북한에게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검과 방패, 창과 방패라는 것이라는 걸 김정은이가 명백히 이야기하고 그다음 북한에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끝내고 경제 건설로 넘어가기 위한 조치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자처럼 핵실험장 폐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기존 관념과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는 과정을 보셨을 텐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그런 과정이 일어난 것이 없었던 것보다는 낫겠죠. 어쨌든 하나의 핵시설을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미래의 핵 능력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 그 핵실험장 폐기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북한이 이번에 이 폭파해버린 이 핵시험장을 어느 한때인가는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미리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핵실험장 이제 폭파 장면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핵실험장 앞에 이제 북한이 건설한 건물들도 다 폭파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건물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약간 이런 건물이 여기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북한은 대단히 추운 나라, 춥고 겨울에 이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국가기관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걸 건설할 때는 건설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밖이 춥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나올 때 금방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걸 몇 차례 걸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시설장 보세요. 보면 다 외부로 향하는 문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나오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거를 보면 나무로 이제 지붕에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에서 말하면 이건 가건물이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임시건물이라고 했죠. 임시건물이라는 건 일정한 정도 쓰다가 결국은 폭파해서 없애버린다. 그런데 핵과 같은 이런 핵 개발에 진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북한으로서 핵실험장에 그렇게 임시 건물을 건설해 놓겠다. 이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때인가 이것은 어느 한때인가 없애버리고 일정한 정도 핵실험장하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이 준비해온 시설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안 문제를 좀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남북 협상이 진행되면서 북한 해외 식당에서 탈출해서 들어온 우리 여정호원들이 자진 입국했느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들에서 인터뷰를 이제 하자는 제기를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 한국에 와 있는 탈북 여종업원들을 자기 친딸처럼 생각하고 친딸이나 친동생 또 친조카처럼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그 문제를 이 공개적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언급하지 저는 말아야 하는 것이 저는 그들이 진정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위해서 그들이 이게 자신에서 들어왔냐 기획 탈북이냐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거 뭐 검찰에 넘기고 또 보내야 되느니 이거 떠드는 것 자체가 이거 누가 이런 문제를 떠들고 언급하라고 권한을 줬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기자님께 기자님 그 지금 그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부인하고 아들하고 앞으로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라지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할 권한을 나 누구도 나한테 주지 않았거든요. 이런 질문 자체를 저는 하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부 이제 여권 인사가 태영호가 뭐 북한을 다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쓰신 책을 보면 이제 상당히 경험한 부분들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소외나 감정을 느끼셨는지요? 제가 그런 비판을 뭐 처음 듣는 건 아닙니다. 이런 뭐 워크숍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제가 접촉해 보다 나면 저희 주장이나 견해를 이제 부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 상당히 많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말할 권리가 있고 의사표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또 상대방에게도 말할 권리와 의사표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거의 지금 2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에 두 가지 북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북한은 실제한 북한이고 두 번째 북한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북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허구적인 북한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이제 책 얘기 또 조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습니까? 5월 15일 날에 됐기 때문에 그저 20일 보름 정도 됐군요.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다고 하니까 이제 지인들 속에서 북한 책을 써봐야 한국에서 그건 팔리지도 않는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거 책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책을 얻으면서 마음의 힐링도 하고 그렇게 그 해피엔딩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북한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실체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북한 책은 무겁고 참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페이지만 보다가는 마음의 힐링도 안 되고 얻는 게 없어서 다 책을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서도 북한 매장은 책이 안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 소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썼는데 상상외로 책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인들 속에서 저한테 최근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 분들까지 있는가 하면 당신이 3층 서기실 사람들 잘 아니까 이 책 홍보하기 위해서 3층 서기실하고 지금 미리 짜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출간식 하자마자 북한이 16일 날 공격하느냐. 오히려 이렇게 돼서 책이 유명해지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이 과정에서 태정 공사님의 고견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또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최소 25명이 숨지고 주민 3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44km 떨어진 도시까지 화산재가 쏟아졌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산재를 품은 거대한 연기가 하늘 위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타버린 주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온통 화산재로 뒤덮인 마을은 폐허로 변했고 사람들이 화산재를 뒤집어 쓴 채 황급히 탈출하고 있습니다. La gente no pudo salir. Yo digo que se quedaron. Donde vimos que la lava venía por todo el callejón de los lotes, nos corrimos para una ladera. 현지 시각 3일, 과테말라의 불의 화산이 올 들어 두 번째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화산재 구름이 10,000m까지 치솟았고 분출된 용암에 곳곳이 불탔습니다. 또 44km 떨어진 과테말라 시티에도 화산재가 쏟아져 내렸으며 과테말라 시티 국제공항도 폐쇄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3,000여 명이 대피했으며 170만 명이 화산 폭발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Hemos decidido convocar a un gabinete de ministros. Automáticamente de aquí nos vamos a Casa Presidencial, en donde vamos a plantear la necesidad de solicitar o plantear un estado. 과테말라 당국은 인근 지역에 적색 경보를 내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한 북한의 김여정이 서류 파일을 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북한의 금박 휘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직함이 찍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에 주고받는 친서 내용은 밝히지 않는 외교 관례에 따른 겁니다. 지난 2013년 북한 특사 최룡해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시 주석은 무표정하게 친서를 받은 뒤에 봉투 왼쪽 끝을 한 손으로 짚더니 비서에게 그냥 건넵니다. 당시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장면이죠. 반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회 어린 표정을 하고서 두 손으로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영철과 나란히 서서 친서를 들어 보이기도 하죠. 봉투 크기가 시진핑 주석에게 보냈던 친서의 거의 2배, 우리 신문지 절반만 합니다. 트럼프는 기분이 좋았던지 기자들에게 친서를 경매에 붙이는 신용도 했습니다.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How much? How much? How much? 예, 그러면서 그간 다짐해온 비핵화 일괄 타결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It'll be a beginning. I don't say, and I've never said it happens in one meeting. Well, that could happen. 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예,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이벤트로만 흐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 대북 핵협상의 실패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이 거대한 친서를 두고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쏟아집니다만 트럼프가 친서에 한껏 고무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봉투만큼 알맹이가 큰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어서 친서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4일 앵커의 시선은 거대한 친서였습니다. 네, 6월이 시작되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더위가 주춤했다가 모레 다시 30도 선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와 제주에 비가 올 전망인데요. 5에서 2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중부지방도 새벽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공기 상태는 좋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곳곳이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더위가 꽤 많이 누그러지는데요. 곳곳이 2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내일 강원 쪽으로만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내립니다. 또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